어쨌든 비대위에서 공정한 공천에 대한 기본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국민의힘은 그간에 뭐 다 겪으셨겠지만 공천을 둘러싼 개파 대결이 당의 가장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공천에 대한 큰 원칙들은 네. 인요한 혁신위에서 많이 좀 정리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공천 원칙 중에 하나는 소위 이제 용산 출신 네. 혹은 검사 출신은 무조건 경선이다. 용핵관, 검핵관, 전략공천은 없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원칙만 지켜주더라도 공관위에서 비대위원장이 기록할만 하더라도 공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숙제는 제가 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중진들 뭐 불출마 내지 검지 그건 출마. 이제 뭐 공천 과정에서 풀면 되죠. 중진들 중에 사실 뭐 험지 출마할 사람은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보고요. 이제는 좀 자격이 안 되면 공천 탈락이 되는 거죠. 자격이 되면 뭐 한 번 더 공천을 주는 거고. 그래서 공관위에서 자연스럽게 중진들은 걸러질 거라고 보고, 역대 공천 과정을 보면 절반 이상이 물갈이 되잖아요. 돼 왔고 이번에도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부산에서 보면은 우리 하태경 의원님은 서울 출마를 선언했고 또 상대적으로 장재현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어요. 예. 차기 부산시장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예. 장재현 의원 불출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장재원 의원이 대통령과 의리를 지킬 것이다. 뭐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개국 공신이고 끝까지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저한테는 있었고요. 잘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장재원 의원 정치를 계속 해야죠. 정치적 정부적 능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자리든지 그 다음 기회가 있다면 저는 뭐 도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종로 출마를 선언했어요. 예. 그 요즘 종로에 다니십니까? 아직 국회 중이라서 뭐 직접 다니진 않고 있고 네. 여러 가지 공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로가 우리가 정치 1번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종로 국회의원 출신들이 또 실제로 대통령 예. 당선도 되고 해서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눈높이 수준이 상당히 높을 건데 저도 이제 종로를 선택한 이유는 많은 지역구가 있지만 그래도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이 종로고 네. 그래서 당과 계속 좀 상의를 했는데 종로에 마땅한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좀 감당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깃발을 틀었던 거고요. 이제 아무튼 뭐 종로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이 표에 서울에 보더라도 빨간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게. 나머지에 뛸 사람이 없다. 예. 지금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예. 국힘은 한산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그건 좀 분위기 좀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건 이제 뭐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공천 받아봐야 안 된다. 그러니 뭐 왜 뛰냐 이런 거죠. 이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대위원장도 뽑은 거고,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로는 더 안 되기 때문에 당 대표 교체가 된 것이고, 어쨌든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역할은 대통령과 함께 좀 혁신을 해서 대통령 지지율도 올리고 당 지지율도 올리고 그렇게 해야 또 좋은 사람들도 오죠.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이고. 예. 비대위원장이 부담이 아주 클 겁니다. 클 거고 정당 정식 경험이 없어서 본인도 상당히 지금 힘들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당에서 잘 도와주고 특히 대통령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대통령 용산이 혁신하는 과정을 다 비대위원장과 잘 상의를 해서 용산도 이기고 당도 이기고 하는 윈윈 과정이 저는 뭐 되었으면 좋겠고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본질이 용산이 잘해야 된다. 대통령이 잘해야 된다는 게 본질이고 비대위원장 당대표는 쓴소리가 쓴소리를 먹히게 하는 게 그렇죠. 본질이다. 예. 선거에서 출발 이상을 찾아야 보는데 초반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 장점이 대통령 뭐 아바타 분신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대통령하고 일심동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일심동체라는 거는 내가 바뀌면 대통령도 바뀌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편하게 쓴소리 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이 강점이 거기에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 쓴소리하면 안 맥히는 것도 한동훈이 하면 맥힐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신뢰 관계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가장 좀 잘 활용을 해야 된다, 한 장관이.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하려면은 의원들하고 정말 원활한 소통. 그렇죠. 거기서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순서를, 예. 민심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예. 그 과정에서 의원들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특히 어려운 게 영부인 공적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은 더더욱 눈밖에 날까봐. 근데 한동훈이 이야기하면 눈밖에 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말을 하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저 친구가 애정어린 비판이니 신뢰, 그죠? 뭐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런 제안을 하면 현재 자기의 위치를 대통령 부부죠.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좀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자,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창당은 반대했잖아요. 예. 27일 날 탈당 및 창당 선언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은 혁신하고 반비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겠다 하는 사람은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기현 체제 교체돼야 된다고 제가 앞장서서 주장을 했는데 당 외연을 넓히는데 별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구 만난다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당이 혁신을 해야 이준석 대표도 탈당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탈당할 명분을 뺏어야 된다 우리가. 그건 우리 당이 혁신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 이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2년 혁신에서 하려고 했던 혁신 과제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진도를 더 못 뺀 거예요. 그래서 2년 혁신이 또 좀 얘기를 들어보고 뭘 바꾸려고 했는지. 한동훈 비대위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용산 혁신도 영부인 리스크 해결해야 되고 이념 정치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홍범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보수 내 이탈 세력도 만들었어요. 보수 내에서도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인식이 역사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홍범도 이제 흉상 이전 주장했던 분들은 독립운동 중에 좌파 독립운동은 정확한 의미의 독립운동은 아니다. 여기는 항일운동이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두 개로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독립운동 아닌 항일운동의 좌파운동. 그리고 진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했었던 그런 우파의 독립운동만 진짜 독립운동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그걸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 왜 거기까지도 좌우 싸움을 붙이냐. 그때는 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다 우리나라 독립을 도왔는데, 그때 친소하고 지금 친러시아하고 다른 건데, 이러다 보니까 많이 이탈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불필요한 이념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안 하겠다. 홍문도 흉상 이전은 그냥 철회를 하고, 어떤 이런 혁신 조치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적어도 뭐, 앞으로는 이런 이념 정치는 절대 안 하겠다. 이것도 좀 중요한 혁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해병대 박정훈 대령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좀 탄압을 한다 이 정부가. 그 헌병 내에 자기 보직이 있거든요. 그 보직은 그대로 하게 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만약 유죄 나오면 뭐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고. 근데 보직까지도 또 박탈을 했어요. 그러면 좀 보복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라는 그런 가치에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국민들, 특히 2030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걸 바로 잡는 게 한동훈 역할이라고 보고요. 바로 잡으면 한동훈은 좀 제대로 하는구나. 박수를 받겠죠.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요청했던 것도 그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네, 이게 중요한 두 가지. 처음에 우리 당 요청할 혁신 때. 포인트입니다. 윤석 대표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우리 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 사람들이 안 모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정당은 일종의
이제 독립 변수라기보다 종속 변수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잘하면 떨어지고 우리 당이 못하면 올라가고 이준석 정당의 키는 우리가 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뭐 의미 없는 정당이 되겠죠. 독립 변수로도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어렵다고 봅니다. 자기가 당대표였던 그 당이 혁신하면 그 가치와 다를까요?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사람들은 굳이 별도의 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우리 당이 혁신을 못하면 이준석 대표 당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겠죠. 그럼 본인이 이제 창당 선언을 하면은 그 당의 강령이라든지 이름을 이제 내놓을 건데 그게 국회의원과 별 차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 왜냐하면 저희 김종인 비대위원장일 때 만든 게 지금 당 강령입니다. 김종인 강령입니다. 지금 우리 당 강령이. 뭐 지금 이준석 당 배후에도 김종인 있는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못해서 네, 그랬던 그렇죠. 거지.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당이 잘할까봐 걱정을 하고 계시겠죠. 차는 출발은 한 것 같은데. 관성이 좀 생겼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하고 또 만나고 설득하고 해서 같이 가도록 끝까지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신당이 그가면서 민주당 쪽에도 지금 이제 본래 금태섭 그 양양자 이게다가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예. 이 신당서를 갖다 불집혔어요. 예. 합해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이준석 신당 나죠. 근데 지금 식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당으로 개딸당으로 그대로 가고 네. 우리 당은 혁신 못하고 하면 교섭단체 이상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본인이 그 종로 선거에 임하는 기본적인 전략이랄까요?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종로를 생각하는 것도 우리 당의 승리에 좀 크게 기여를 해야 되겠다. 가장 큰 변수는 중도층하고 청년층이죠. 그러니까 중도층 마음이 돌아오고 청년층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게 대선 때 전략이었고 그게 필승 전략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당 혁신해야 되는 이유는 중도층을 더 붙잡고 청년층 마음이 돌아올 수 있게 하게끔 하는 그런 혁신 정책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 청년층이 또 강하잖아요. 일본은. 이준석 대표가 더 잘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대표랑 연합해야 된다는 이유도 2030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돌리기 위해서라도 밉지만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선거 이겨야 뭐 대통령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거고요. 이준석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저 가보겠습니다.